안녕하세요. 오늘은 김성근 교수의 책이죠. 과학용어의 탄생. 이걸 다룬 전종옥 교수의 서평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우리가 매일 쓰는 과학, 자연, 기술 이런 말들 있잖아요. 뭐 공룡, 전기, 진화, 철학, 심지어 주관, 객관까지요.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말에 딱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. 네, 그렇죠. 대부분 번역을 통해 들어온 말들이죠. 특히 그 과정에서 이제 19세기 일본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하는데요. 그게 또 한국이랑 중국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 흐름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해요. 네, 이게 단순히 언어 문제를 넘어서 뭐랄까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. 맞아요. 특히 이제 한자 문화권 또 한국어를 쓰는 여러분께는 우리가 쓰는 개념의 뿌리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제일 기본인 과학부터 한번 보죠. Science. 이게 서양에서는 원래 그냥 지식 전반 뭐 이런 거였는데 네, 그랬죠. 그러다가 17세기 과학혁명 이후로 지금처럼 관찰, 실험 이런 걸 중시하는 전문 지식 체계로 의미가 좀 좁혀졌고요.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과학이라는 한자어가 원래는 다른 뜻이었다면서요? 네, 맞아요. 그게 중국에서는 원래 과거시험 과목 뭐 이런 의미였어요. 좀 생소하죠. 네, 과거 시험이요? 정말 의외인데요. 근데 이걸 이제 19세기 일본 학자들이 사이언스의 번역으로 딱 채택한 거죠. 아하. 처음에는 그냥 여러 학문 분야 뭐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니시야마네 같은 학자들이 여기에 특별한 방법론을 가진 지식체계라는 지금의 의미를 좀 더 부여했어요. 그 니시 아마네라는 분 이름이 계속 나오네요. 네, 이분이 근대 일본의 개념 번역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그 과학이란 말이 한국에는 언제쯤 들어왔나요? 주로 이제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. 기록상으로는 1895년 6일준의 서유견문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. 그렇군요. 과거 시험 공부에서 최첨단 지식으로. 단어의 운명도 참 재미있네요. 그럼 자연, 네이처는 어땠어요? 이것도 서양 개념이랑 동양 개념이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? 네,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데요. 서양의 네이처는 원래 본성, 이런 뜻에 가깝다가 근데 인간 바깥의 객관적인 세계로 의미가 확장됐죠. 그렇죠. 반면에 동아시아의 자연은 뭐랄까 그 노장 사상에 스스로 그러함, 무위 이런 느낌이 강했잖아요. 네네. 무위자연.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에서도 네이처를 천지나 만물 이렇게 번역했어요. 자연은 오히려 형용사 natural, 그러니까 자연스러운의 번역으로 더 많이 쓰였고요.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요? 네. 그러다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쯤 되어서야 지금처럼 객관적인 외부 세계를 가리키는 명사로 자연이 정착하게 됩니다. 한국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고요. 기술, 테크놀로지는 어떤가요? 이것도 비슷했나요? 서양에서도 원래는 좀 넓은 의미였잖아요. 솜씨 같은. 맞아요. 예술까지 포함하는 그런 솜씨였죠. 테크네. 그러다가 산업혁명 거치면서 지금의 기계적 기술, 과학의 응용 이런 의미가 강해졌고요. 동아시아의 기술도 원래는 솜씨나 재주에 가까웠어요. 이것도 그럼 니시 아마네가. 네, 또 니시야마네입니다. 이분이 art, 즉 술이라는 글자를 번역하면서 기술, mechanical art 하고 예술, liberal art로 딱 구분을 한 거예요. 기술과 예술로 나눴군요. 네. 그러면서 기술이 지금 우리가 아는 근대 산업기술, 과학기술을 뜻하게 된 거죠. 이게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좀 재미있는 사실은요. 네. 과학기술이라는 합성어 있잖아요. 이건 1907년에 한국의 장응진이라는 분이 일본보다 먼저 사용한 기록이 있어요. 오, 정말요? 그건 몰랐네요. 우리가 먼저 썼다고요? 네, 뭐랄까 과학과 기술을 묶어서 생각하는 인식이 좀 더 빨랐다고 볼 수도 있겠죠. 와, 신기합니다. 다른 용어들도 궁금한데요. 철학 같은 거요. philosophy. 이건 아예 서양 학문인데 어떻게 번역했을까요? 이것도 니시 아마네의 작품입니다. 그가 기존의 유학, 이학 같은 거랑은 다른 새로운 서양 학문 체계라는 걸 나타내려고 고심 끝에 만든 단어가 바로 철학이에요. 밝을 철자를 써서요? 네. 이 철학이란 말이 그대로 한국이랑 중국에 다 퍼져서 정착했죠. 그리고 인식론에서 중요한 주관, subjective과 객관, objective
이것도요. 네네. 이것도 니시 아마네가 처음엔 차관, 피관 뭐 이렇게 좀 어렵게 번역했다가 나중에 주관객관으로 바꿔서 이게 굳어진 겁니다. 정말 많은 개념들이 한 사람 혹은 그 시대 번역가들의 고민 속에서 탄생했군요. 아, 그리고 공룡 이야기도 재밌었어요. 다이노소어. 아, 네. 공룡. 그건 영국에서 1842년에 무서울 정도로 큰 도마뱀 이런 뜻으로 만들었잖아요. 네. 이걸 일본 학자 요코야마 마타지로가 1895년에 한자로 옮기면서 두려울 공, 용룡자를 써서 공룡이라고 번역한 거죠. 와, 정말 직관적이면서도 임팩트가 있네요. 무서운 용이라니. 그렇죠. 그 번역어가 또 그대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. 전기는 좀 다르다고요? 네, 전기는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진 dien키라는 단어가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온 케이스예요. 뇌전지기를 줄임말이라고 하죠. 그건 또 중국에서 시작됐군요. 네, 그리고 진화, 에볼루션은 이게 좀 복잡한데 스펜서 같은 사회진화론의 영향이 컸어요. 그래서 단순한 생물학적 변화를 넘어서 진보한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들어간 진화로 번역됐죠. 아, 그래서 진화라고 하면 뭔가 더 나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군요. 그렇죠. 그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좀 내포하게 된 거죠. 이 외에도 원자, 에이텀은 원자로, 신경, nerve는 신경으로 번역되는 등등 정말 수많은 근현대 학술 용어들이 대부분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 한자를 이용해서 번역되거나 새로 만들어져서 한국과 중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.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.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이 과학 용어들 하나하나에 뭐랄까 동서양 문명이 만나고 부딪히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네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많은 용어들이 일본에서 번역되어 들어왔다는 사실은 뭐 지금의 정치적인 관계 이런 걸 떠나서요.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. 맞아요.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역사적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. 그렇죠. 그리고 이런 용어의 탄생 비화를 아는 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.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틀, 즉 언어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. 아,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요. 네.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진화처럼요. 진화, 나아갈 진, 될 화라는 한자어로 번역되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진보의 개념이 같이 따라오잖아요. 네, 그렇죠. 과연 서양에서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우리가 똑같은 뉘앙스를 느낄까? 혹은 뭐 일본이나 중국과는 또 어떻게 다를까?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.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우리의 과학적 사고나 세상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네,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우리 사유의 틀까지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.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